포커싱 코일은 역할이 전자가 가속관벽에 충돌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왼쪽에 전자총이 있죠. 그러면 이 전자총에서 전자를 발생을 해서 가속관 안으로 공급하고, 이 그림상에서는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엑스레이 타겟이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데, 그럼 전자는 전자총에서 나와서 타겟까지 가는데 가운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웨이브 가이드라고 써 있는 그 라인을 쭉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쭉 가속이 돼야 되는데, 이 전자가 간혹가다 이 가속관 벽,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위나 아래쪽에 부딪힐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가속관 벽에 부딪히는 전자들이 많아지면 정작 가속되는 전자들 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가운데 방향으로만 잘 가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일이 집속 코일입니다. 그리고 무반사 종단기라고 RF 로드라고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RF 앱소버라고 보이시죠? 이 RF를 흡수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이 마그네트론에서 RF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고주파를 이렇게 가속관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고주파도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오른쪽 끝에 엑스레이 타겟이 있는 쪽이 가속관 끝인데, 그 끝에 고주파가 맞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가속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고주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계속 고주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반대쪽에서 RF를 흡수를 해줍니다. 그거를 무반사 종단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반사 종단기의 역할은 고주파가 가속관 끝에서 반사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온 펌프. 얘는 아까 백큐 펌프라고 있었죠. 얘는 가속관 내부를 항상 일정한 진공도로 유지시키는 것. 이유는 전자와 공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공기 저항 때문에 가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그 다음에 편향 전자석이 있습니다. 이 가속된 전자는 환자가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죠. 그 역할을 편향 전자석이 합니다. 그래서 밴딩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된 전자를 목표물에 정확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다. 형태가 왼쪽 위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편향 전자석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내려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전자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보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채택을 한다. 그래서 왼쪽 거는 베리안 방식, 오른쪽 거는 엘렉탈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조사 머리부입니다. 조사 머리부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많은데, 우선 타겟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자를 내보내려면 타겟에 구멍을 뚫어서 그냥 흘려 내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내보내고 싶으면 이 타겟을 갖다 대서 엑스레이를 아래쪽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그 원반형으로 생긴 캐로즐이라는 게 있죠. 그 캐로즐에는 플래트닝 필터, 얘는 선속 평탄 여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캐터링 포일, 얘는 한글로 산란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엑스레이를 방출을 한다 그러면 타겟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캐로즐에서 플래트닝 필터를 갖다 대죠. 왜냐하면 타겟을 투과하고 나온 광자는 가운데 X선 세기가 높기 때문에, 선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평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플래트닝 필터를 쓰고, 만약에 전자라면 스캐터링 포일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자선은 얇기 때문에 퍼뜨려주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실제 환자의 암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로즐을 투과한 빔은 그 밑에 있는 아이온 챔버, 이온 챔버에 들어가죠. 이온 챔버는 선량이 얼만큼 나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선형가속기에서 선량은 모니터 유닛 값을 씁니다. MU 값. 선량이 MU 값으로 쓴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 보이시는 조가 있죠. 조는 콜리메이터의 한 종류고,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의 조사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료의 조사면은 조가 만드는 조사면입니다. 그리고 조를 통과한 방사선은 MLC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환자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조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형태 조사열을 만들고, MLC는 더 정확한 그 암의 모양에 맞는 그 조사열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1차 조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조가 만드는 거고, MLC가 만드는 거는
유효 조사면, 그러니까 실제로 빔이 들어가는 조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1페이지에 엑스레이랑 전자를 방출을 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A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전자가 나오죠. 근데 엑스레이 타겟을 갖다 댔죠. 그러면 타겟을 맞은 엑스레이는 퍼집니다. 퍼지는데 아래쪽에 그 1차 콜리메이터라고 있죠. 그래서 원뿔형의 그 콜리메이터가 있는데 이 콜리메이터가 1차적으로 엑스레이 빔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프라이머리 콜리메이터 밑에 가시면 그 포워드 픽드 엑스레이 빔 보면은 가운데가 볼록하죠. 그래서 이거는 빔을 평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캐로즐에 있는 플래티닝 필터를 갖다 댔죠. 플래티닝 필터 이렇게 가운데 볼록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빔이 이온 챔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콜리메이터 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MLC를 통과해서 환자에게는 플래튼드 엑스레이 빔이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전자선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선을 흘려내려 보내줍니다. 별도의 타겟을 쓰지 않고. 그리고 전자선은 프라이머리 콜리메이터를 지나도 얇죠. 얇은데 실제 환자에 있는 종양은 넓죠. 그래서 이 얇은 빔을 퍼뜨려줘야 되죠. 그래서 캐로즐을 돌렸죠. 돌려서 스캐터링 포일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전자선을 산란시켜 줍니다. 전자선을 산란시켜서 넓은 조사면에 전자선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언 챔버를 통과해서 세컨더리 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전자선은 치료를 할 때 MLC를 쓰지 않고 아래 길게 보시면 일렉트론 어플리케이터 보이시죠? 이게 일렉트론 콘이라고 합니다. 전자선 치료용 콘.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콘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자선은 이 콘이 조사면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 타겟은 고에너지 전자선과 X선을 선별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다. 재질은 텅스텐 헤비 얼로이. 이거를 WHA라고 하고 텅스텐과 구리, 그 다음에 니켈이 합금된 거고 혹은 타겟으로 텅스텐과 백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초점의 크기는 1에서 3mm로 얇죠.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 그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 있잖아요. 예전에 쓰던 거. 그거는 초점 크기가 큽니다. 이 엑스레이에 비해서. 그런 것도 단점이 되죠. 왜냐하면 반음형 때문에요. 이거는 이따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타겟 중에서 왼쪽 부분에 이 황동 색깔의 구멍 보이시나요? 왼쪽에 두 개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아마 구멍일 거고 하나는 엑스레이 타겟일 건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내보내려면 타겟을 갖다 대고 전자선을 갖다 대려면 구멍을 갖다 대고 하면 됩니다. 자, 23페이지. 그 다음에 계속 타겟에 대해 나오는데 타겟은 고에너지 전자선과 충돌해서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을 한다. 그 다음에 타겟 초점, 그러니까 타겟 초점 크기는 아까 나왔다시피 1에서 3mm. 이거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선형가속기의 타겟 초점의 크기는 1에서 3mm고 참고로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의 초점 크기는 1에서 2cm,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엑스레이 선형가속기가 반음형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아래 이제 타겟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전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얇은 빔, 노란 빔이 나오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발생시키고 싶다면 타겟을 이렇게 갖다 대면 타겟을 맞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곤색 그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곤색 엑스레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노란색, 이거를 프라이머리 콜리메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는 캐로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엑스레이가 나오냐 전자선이 나오냐에 따라서 선속 평탄 여과기와 산란박을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대주는 겁니다. 그런 원반을 말을 해요. 이 그림에서는 빨간색 화살표가 선속 평탄 여과기죠. 플래트닝 필터. 선속 평탄 여과기는 가운데가 볼록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볼록해야지만 가운데 엑스레이 선량이 높은 것을 평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산란박은 파란색 선과 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전자선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죠. 27페이지 선속평탄 여과기 기능을 보면 X선 중심부의 강도를 고르게 펴준다. 가운데가 볼록하게 생겼다. 그림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선속평탄 여과기를 썼을 때 선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플래트닝 필터가 없을 때 그거를 플래트닝 필터 풀이라고 합니다. FFF. 왼쪽 그림은 플래트닝 필터가 없기 때문에 선량이 가운데가 높죠. 근데 오른쪽은 플래트닝 필터를 대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선량이 고른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왜 하냐면 암이 이렇게 암의 선량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트닝 필터를 댑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들은 플래트닝 필터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그 조사야가 작은 경우, 그거를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플래트닝 필터를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플래트닝 필터를 쓰면 출력만 깎아먹죠. 선량이 줄어드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작은 조사면이면 그냥 조사면을 조금만 열면 가운데가 볼록해도 그냥 평탄하게 느낄 거잖아요. 우리 미분을 생각해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종양이 작은 방사선 수술을 할 때는 선속평탄 여과기를 안 쓰는 FFF 모드를 사용을 한다 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는데, 일반적인 치료는 플래트닝 필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산성평탄 여과기를 쓴 거와 쓰지 않은 거의 선량을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플래트닝 필터가 없으면 가운데 선량이 볼록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에너지에 따라서 가운데 선량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 이 에너지가 높을수록 가운데 선량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플래트닝 필터도 고에너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20메가볼트가 제일 높죠. 그 고에너지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꽃깔이 더 두꺼운 플래트닝 필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더 두꺼운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페이지는 산란박이죠. 얘는 얇은 전자선석을 산란 및 확산시키는 장치입니다. 전자선이 얇은데 실제 치료 부위는 넓어서 전자선을 산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오른쪽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 이온 선량계를 보시면 그 이온 선량계는 이 캐로즈를 지나서 나온 전자선이나 X선의 선량을 측정하는 장치고, 이렇게 원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2개 이상의 평행 평판형 이온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량계, 이 이온 챔버에서 측정하는 선량의 값은 그레이가 아니라 모니터 유닛으로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량은 실제 그 물체 안에서 측정된 선량이 아니고 공기 중에서 측정한 선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mu 값으로 설정을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이온 선량계에서 나온 선량이 1mU였다. 그러면 이거를 1mU가 물속에 들어가서 흡수되었을 때, 어떤 지점에 흡수되었을 때 1cm 그레이다 라는 거를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 있죠. 그 EFGH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이 이온 선량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빔의 포지션, 그러니까 방사선 빔의 위치와 시메트리, 대칭도, 플래트니스, 평탄도,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량률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이온 선량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온 선량계는 선량계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한 개의 선량계가 동작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다른 한 개의 선량계가 동작해서 백업 기능을 한다 라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이온 선량계는 선량률, 선속 평탄도, 선속 대칭도를 다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왼쪽 아래 그림 보면 이게 실제로 치료 장치를 컨트롤하는 컴퓨터의 화면인데, 왼쪽에 보시면 MU1, MU2 보이시죠? 이게 MU1은 이온 챔버 1, MU2는 이온 챔버 2 해서 이 2개에서 동시에 빔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가 고장나면 한 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페이지, 이온 선량계를 지난 빔은 조라는 곳에 가는데, 얘는 1차선의 조사면을 결정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1차 조사면을 구성을 한다. 현재는 최소 0x0cm에서 40x40, 그러니까 가로 40, 세로 40이 제일 큰 조사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축, Y축에 2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네모난 거,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의 조사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잎으로 이 불규칙한 조사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잎으로 보이는 거 이게 바로 MLC가 됩니다. MLC. 자, 36페이지에 MLC를 보시면 MLC는 다이업 콜리메이터라고 하고 영어로는 멀티립 콜리메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 MLC가 존재하는 이유는 종양의 형태에 맞게 차폐를 하기 위해서예요. 예전에는 차폐체를 썼는데 지금은 편리한 MLC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리프, 잎의 개수는 80에서 160개인데 외울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그 MLC가 있죠. 잎이 있죠. 잎이 이런 불규칙한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런 그 녹색이 암의 모양인데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하얀 그 실선들이 다 MLC들인데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런 모양의 빔을 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MLC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차폐 블록을 대체를 합니다. MLC는 컴퓨터로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치료할 때마다 만들어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그래서 번거로웠는데 그런 차폐 블록을 대체를 해서 아주 편리해졌다라는 거고, 단점은 대신 잎과 잎 사이에 리퀴지 이펙트, 누설 선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야 크기가 제한이 되고 모든 형태 차폐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쪽 MLC 디자인을 할 때 아까 누설 선량 얘기를 했는데 누설 선량을 감소하면서 MLC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이 MLC는 차폐 형태도 있지만 IMRT를 할 때는 MLC가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려면 이 잎과 잎 사이를 너무 딱 붙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처럼 MLC를 반듯하게 평평하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놨어요. 꺾어놔서 이렇게 틈이 생겨도 방사선이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꺾어놓은 디자인들을 만들어놨죠. 그 중에서 오른쪽에 베리안 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텅이라 그러고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을 그루브라고 합니다. 텅앤그루브 이펙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MLC 디자인을 이렇게 한 이유는 누설 선량 감소와 MLC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형 가속기의 구조와 부속품의 역할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선형 가속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38쪽에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부터는 특징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는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그 선형 가속기와 비슷한데 선원을 동위원소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선형 가속기는 엑스레이를 쓰는 건데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는 선원을 코발트를 쓴다. 그러면 이 선형 가속기랑 선원적인 측면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할 때만 엑스레이를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치료할 때만. 근데 저기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는 선원이 동위원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있죠. 그러면 선원이 새 나가지 않도록 차폐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낮아요. 코발트가 약 한 1.2메브 정도 되나? 네, 그 정도인데 지금 선형 가속기들은 6메가볼트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신부 치료에도 유리하다. 네. 그래서 이 원격 치료 장치를 좀 소개해 드리면 1952년에 처음으로 소개됐는데 2000년대에 대부분 이용 감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치의 구성을 보시면 선원과 조사용기 개폐 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저기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는 이 동위원소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원은 안에 항상 있고 방사선이 나오는 선원은 항상 있고 필요할 때 열고 닫고 하는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원을 보시면 코발트를 썼고 감마선 에너지 나오죠. 감마선을 쓴다. 방사능은 300에서 900 큐리 정도가 된다.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마선은 구비 조건이 있는데 반감기가 길고, 왜냐면 선원을 오래 써야 되니까. 비방사능이 높고, 그러니까 그람당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많아야 된다. 비방사능이라는 게. 방사선 에너지가 치료하는 데 적합해야 되고, 선원 용적이 작다. 이 선원 용적은 초점 크기를 말을 합니다. 선원 크기. 그래서 선원 크기가 크면 기하학적 반응명이 커지는데 작은 걸수록 좋죠. 근데 선형 가속기는 선원 크기가 1에서 3mm인데 이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는 1에서 2cm죠. 거의 10배가 크기 때문에 반응명도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원 용기는 지름이 1.5에서 2c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선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고, 콜리메이터는
XY축 방향으로 개폐한다 이런 건데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하학적 반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교재에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하학적 반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선원이 여기 있죠. 이 S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선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콜리메이터가 있습니다. 콜리메이터가 있고, 이 스킨 이쪽이 환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선원의 크기에 따라서 반음형이 커지는 거를 그 기하학적 반음형이라고 부르는데, 기하학적 반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선원의 크기가 점선원이라서 아주 이상적으로 작다면 선원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실선을 따라서 교재에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죠.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이 실선을 따라서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선원의 크기가 이만큼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나오는 선원은 여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 선원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선원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디얼하게는 이 실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사면이어야 되는데 이 선원의 크기 때문에 반음형이 이만큼 더 확장이 됐죠.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사면에 정확하게 방사선 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렇게 퍼지죠. 그거를 기하학적 반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반음형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는 이 소스 크기가 크잖아요. 선형가속기보다 10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 반음형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조사면보다 더 방사선이 더 넓게 들어가서 암보다 더 넓은 범위에 방사선이 들어가면 이건 좋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마이크로트론. 이 마이크로트론은 전자를 가속하는 건데 선형가속기처럼 클라이스트론이나 마그네트론에서 발생된 고주파에 전자를 실어서 원형의 진공관 내 회전 가속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4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 전자총이 있고 그 전자의 그 궤도가 보이시죠? 전자의 궤도가 점점 커지죠, 그죠? 근데 선형가속기는 직선으로 가속하는데 이 마이크로트론은 전자를 이렇게 돌려서 근데 점점 커지는 원 형태로 돌려서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가속을 해서 그 자기 차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플렉션 튜브라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에서 전자선을 뽑아서 이렇게 그 치료 장치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이크로트론을 썼는데 마이크로트론은 이렇게 가속하는 이 가속 장치, 전자를 원형으로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가속 장치가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형 가속기에 비해서는 훨씬 공간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트론은 얘도 원형 진공 가속관에서 전자를 가속하는데 얘는 같은 그 궤도에서 전자를 가속합니다. 그래서 1회 전당 25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획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릴수록 에너지가 커지겠죠. 45페이지 반대 그래프 제너레이터, 얘는 정전형 가속기라 그래서 집전극에 충만된 입자를 벨트를 통해 반입하여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한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위쪽에 돔 형태로 된 거 보이시죠? 네, 아래에 보시면 차저 스프레이어에서 전자를 이렇게 뽑아주죠. 그래서 왼쪽으로 해서 차지 콜렉터에서 도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그 전자를 이 엑스레이 튜브 안에 집어넣어주고
고전압으로 가속을 해서 약 한 2메가볼트 정도의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코발트 원격 치료 장치, 마이크로트론, 베타트론, 반데그라프 제너레이터, 지금은 선형 가속기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